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예. 국회의원 겸직하고 계시는 국무위원이시라서 지역구에 가끔 가십니까? 지역구에 뭐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 현장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제가 뭐 수시로 또 여기서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곳곳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다 민생 현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 지금 1년 지났습니다. 1년밖에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대통령 뭐 순방 그 관련해서 1년이나 됐거든요. 예. 뭐 그거는 뭐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 책임자시니까 과연 이 경제 성적표가 괜찮은 건지.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했었는데 OECD 국가 중에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국제기구에서 경제기구에서.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보셨죠? 꼭 그렇지 않을 뭐가 거예요. 그래요? 이미 뭐 다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걸.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다 한때 지금 다른 낙관적으로 나라들은 보다가 그 대체적으로 이후에 다 계속 상향 보수적으로 보고 조정하고 있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출범할 때 몇 프로로 이야기했습니까? 2% 안팎으로 2% 안팎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1%대 초반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선진국 성장이 1.3%로 IMF에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올해 성장률 한 1%대 초반 이렇게 뭐 예상하고 있잖아요. IMF 에서 잠재 1.5% 성장률이 이야기하고 2%인데 있습니다. 예. 1%대 초반밖에 성장 못 거두면 그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4개월 연속이에요. 우리가 원래 한 18위쯤 됐는데 무역수지 규모가 흑자 규모가 지금 198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분기 경상수지 적자도 기록한 것 같아요. 분기. 무역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상수지가 중요한 거다. 이거 부총리가 하신 말씀인데. 예. 우리 1분기 지금 경상수지 적자까지 지금. 수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도 같이 줄어버렸어요.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완전히 지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총리께서 존경하는 김종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현재의 재정정책은 죽을까봐 자살하는 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동의 안 어떻습니까? 예,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예. 뭐 동의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근데 귀담아 들으세요.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저는 동의가 돼요. 지금 온갖 지표가 다 빨간불 아닙니까? 지금 뭐 좋은 지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또 말씀하시던데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뭐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지표가 다 빨간색인데 우리 처방을 정확하게 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처방이 지난 정부 탓 이래버리면 제대로 된 진단이 지난 정부 탓 이래버리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맡아가지고 1년이나 지났는데 표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파탄내고 과도한 규제로 민관 활력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곤돌박질 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경제 여건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단어 하나가 없습니까?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내가 입 아프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재정 전략이 되게 중요했는데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재정 지출 규모하고 국가 부채 증가율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돈 가장 덜 쓰고 코로나 방역 가장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잘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 이런 객관적 수치, 이런 객관적 성과, 이게 부총리한테만 안 보이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부총리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 때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 이게 지난 정부 평가를 한 건데 대통령의 이 말씀 부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아까 김종인 박사는 재정 전략은 뭐 죽을까 봐서 자살하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네, 우선 자꾸 특정 원로 정치인 언급을 자꾸 하시는데 우선 그분하고 저하고 이 정책에 대한 기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 안 하시죠? 저는 이 코로나 대응을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드렸고 일정 부분 아까 긍정적 제가 평가를 한 부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대응에 관련해서 재정 지출 규모가 늘고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 국가 부채가 늘고 한 부분을 자꾸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것을 아니요, 치환하면 안 다른 된다. 나라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는 그것과 다른 나라가 관련돼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는지 아마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제가 제 자리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코로나 대응은 2020년, 21년 조금 연장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가지고 하나만 있습니다만 더 봅시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왜 적게 쓰느냐 관련해서 우리도 많이 씁니다. 자, 그렇게 하나만 이야기를 더 많이 볼게요.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민간 활력이 떨어져서 어쩌고 뭐 그것도 지난 정부의 평가인데 그것도 표 한번 볼까요? 2022년 4사분기 대비 2023년 1사분기 민간 이 경제 활동별 또 지출 항목별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물론 0.6밖에 안 됐으니까 무척 낮은 수치인데 올해 1사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0.3 역성장이에요. 무슨 이 정부가 민간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지. 역성장을 했는데 민간 기업은이. 그리고 뭐 각종 뭐 규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뭐이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된 규제 혁신을 한 거 있는 건지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 정부 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했잖아요. 내가 정책위 의장할 때 주도해서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정부 규제 때문에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현 정부의 무슨 민간 경제의 활력은 현 정부가 마치 만든 것처럼 그래서 실적을 할 때는 요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딱 갖다가 붙여놔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신뢰를 못 얻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있는 그대로. 그래야 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 위기 손잡고 힘 모아서 함께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해야 정부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하지 않고 뻥튀기 하고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를 잃어서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복 못합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부가 뻥튀기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거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다만 아마 강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국회가 정부가 함께 힘 모아서 정말 위기 극복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무역 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에 관한 부분, 수출 감소에 관한 부분 등등 이 지표에 관해서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 게 예. 너무 많아요. 이 지표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차분하게 사무실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 한번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시경제 관리는 1차관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 내가 아까 부총리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뭐 재정이 파탄나고 민간 활력이 뭐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우리 김영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우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위원회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 발표를 했었죠. 예. 여기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일하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일하면서 아이 낳을 수도 있는 노동 환경을 69시간 근무제가 일하면서 아이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역행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거나 집행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잘 겨우 52시간제 도입해놨더니 다시 후진적 노동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급속한 고령사회, 지금 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기초연금 확대하고 공공노인 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를 했었는데 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용돈벌이에 그치지 않고 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공공노인 일자리 6만 1,000개 삭감하는 예산안 지난번에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주장을 해서 이제 겨우 지켰는데, 그래서 이 고용률에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고용률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세금으로 노인들 알바 만들어 주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견실한 일자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예산 깎아놓고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다음에 지금 상저하고 하고 저는 연초부터 아마 작년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상저 하저 심지어 상저 하락의 위험이 있다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국 의원도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것이 반도체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날 것이다. 근데 요 반도체하고 중국 리오프닝은 한 절반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전략, 대중국 전략. 근데 지금 대중국 전략은커녕 오히려 지금 한중일 삼각동맹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해서 이게 우리 상품이 아까 이제 중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 중간재를 좀 덜 필요로 하게 돼서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도 하셨지만 소비재도 지금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지금 한 자리 숫자의 지금 매출밖에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안 팔리고 있지. 삼성 핸드폰은 아예 0%대 시장 점유율이지. 지금 다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대중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부총리는 중국 봉쇄도 아니고 탈중국도 아니고 중국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까는 최교 외교 안보 라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악의 외교 안보 라인이에요. 경제 분야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 힘에 의한 이렇게 해서 아주 격하게 중국이 반발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중국이 호전돼야 하고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 전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허리퐁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하고 주임하고 그러니까 한중 경제장관회의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월달에 겨우 이거 의제 뭘로 할 것인지 국장회의 한 번 하고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총리 뭐라도 해야 되니까 중국 대사 불러가지고 좀 이 회의 좀 성사시켜 달라. 심지어 중국에서 와야 될 순서인데 내가 가서라도 할 테니까 이 회의 좀 성사시켜 달라.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과 관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지정학적 위치 우리가 매그 약점도 있지만 되게 강점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바로 투자하기 어려운 또는 이게 힘든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을 가고 싶어하고 중국 기업들도 서방으로 지금 바로 가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해서 서방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살려야죠.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죠. 또 외자 유치 전략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원화도 약세인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지금 연동 효과가 되게 커져버렸는데 이 상황, 과거하고 조금 다른 이 상황을 환율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뭐 첫 번째 이제 69시간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정부에서 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69시간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주 52시간 제도가 했던 것들은 이제 일주일 단위의 연장 근로 상한 규제를 두다 보니까 그것이 좀 경직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권과 좀 획일적인 거를 조금 플렉서블한 걸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선택 근로와 탄력 근로는 다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주 52시간제 안에도. 그러니까 공세 이야기한 듯이 계속 반복.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뭐 마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고령사회 직접 일자리의 부분에서는 뭐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지가 됐고요. 그때도 다만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양질의 재정 일자리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의 영향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과거의 고령자들하고 현재 나오는 고령자들하고 좀 다른 것이 사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그게 이제 노령사회의 노동 인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이 민간에서의 일자리로 조금 더 흡수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령층의 고용자 증감, 취업자 증감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라기보다는 사실 민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상저하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뭐 다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상황과 중국 리오프닝 상황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사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됐다는 것 저도 동감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을 저희가 항상 가까운 파트너고 경제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면서 전략을 마련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환율과 달러화와 원화의 관계, 달러화와 위안화의 관계는 특정 시기에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같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년에 하반기처럼 미국이 75bp씩 막 4번씩 올릴 때 이럴 때는 같은 방향이 같지만 이렇게 평상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이나 중국의 환율을 그대로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정상화 좀 이 미국의 금리 올리는 속도 좀 줄어들고 중국도 처음에 예상할 때 코로나부터 굉장히 빨리 성장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위안화 강세에 대한 생각도 시장에서 조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환율에 아주 강하게 매달리는 그런 데서 벗어난 정상화된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차과 함께 질의하할게요. 예. 작년에 연말에 조세소위에서 전략산업 투자세 공제 관련해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10% 공제안, 10% 이상 공제안을 주장을 했는데 소위에서 방차관께서 8%면 당시에 8%면 충분하다. 8%면 아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4일 뒤에 대통령께서 마치 야당이 이 투자세액 공제, 전략산업과 관련한 투자세액 공제, 야당이 발목 잡아서 15%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일 만에. 그리고 기재부가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부랴부랴 또 법안 내고 했는데 방차관께서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8%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해놓고 자 보세요. 국회에 제출한 세액 관련해서 세제 관련해서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경험이 있어요. 딴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회에 제출할 때는 대통령께 다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 받아서 보고하잖아요. 세제 관련해서는. 예. 그럼 대통령도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8% 정부안 8%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무슨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두 자리 숫자 15% 인상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본인이 보고받고 본인이 승인해놓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튼 저튼 본인이 8% 승인을 해놓고 대통령 본인이 그 이외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말에 가면서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니 급격하게 그러니까 변했기 대통령이 때문에 그런 먼저 반성문을 썼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시 종합적으로 보고 받았을 때 판단하셨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더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왜 그걸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왜 방차관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소위에서 그렇게 충분하다고 악악대놓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 차관 심심하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좀 수출도 부진하고 네. 투자도 부진하고 네. 내수까지 부진해버리면 네. 뭐 상저하고는 택도 없고 상저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전제가 실현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은 부진하고 투자도 지금 예, 1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내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전략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잖아요. 적극적인 재정 전략.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재정 운영 방안을 가지고 이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길고 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 터널을 뚫고 왔는데 내수까지 부진하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 다 쓰러지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아주 허약하게 될 텐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전략 이거 맞아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릴까요? 네. 내수 활성화 전략은 꼭 정부 재정에 의존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수단이라고 아닙니다. 해서 수단. 예, 그래서 적극적인 민간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현재 재정 운영의 스탠스는 위기를 겪고 나서 정상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그 재정을 추스려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코로나, 메르스 모든 그 IMF 위기까지 포함해서 위기 때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위기가 마무리됐을 때는
다시 재정을 추스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민간 소비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코로나 연장에서 지금 복합 위기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위기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위기의 연장이잖아요. 그 현실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뭐 재정 정책 운영하겠습니다.